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왜 안 열렸지? 음.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소재의, 재료의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뜨냐?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슈지.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들이 1, 2, 3강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소재 군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죠? 탄소 소재, 뭐, 세라믹 소재, 고분자, 그리고 금속까지. 근데 재료마다 이제 기계적 특성이 있고, 광학적 특성이 있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반도체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꼭 반도체만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소재나 우리가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광학적인 설계, 소재의 광학적인 설계가 필요한지, 또는 전기적인 설계, 연력학적인 설계가 필요한지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후에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재료가 있다라는 걸 떠나서 얘네들이 어떤 과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느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소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한 강의에, 왜냐면은 이런 옵티컬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맞지만 최대한 쓸모 있는 것만 제가 추려 갖고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수학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는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쉬운 내용, 물론 최대한 요약하려고 했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셔야지 어 공학자로서 또는 산업체에 가가지고 좀 그래도 잘 퍼포먼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뷰할게요. 리뷰를 제가 갑자기 넣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이건 꼭 알고 가자,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뭐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배웠을 거고, 그렇게 배우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엔트로피 법칙이나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건 안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제 제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재료공학에서 나오는 프랙티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 페이즈 뭐 A라는 뭐 금속, 뭐 A라는 안일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TP 다이어그램 또는 PT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리플 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템퍼러처와 압력,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의 상이 결정된다. 근데 우리가 고체를 만약에 두 가지 물질을 재료공학에서 섞었을 때, 리퀴드나 가스 상태일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그래프 형상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이런 듀 포인트 기준으로, 버블링 포인트랑 듀 포인트 기준으로 리퀴드 앤 가스, 액체 상태에 대한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채우기가 없다 했을 때, 여기 컴포지션이고 여기가 템퍼러처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다이어그램이랑 재료공학에서 다루는 다이어그램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컴포지션이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화공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왜, 잠깐만요. 이 그래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화공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래는 뭐가 될까요? 온도가 낮을 땐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리퀴드 페이즈가 되겠죠.
뭐야. 왜냐면은 화학공학에서는 애초부터 모든 걸 플로우 시스템, 흐르는 유체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 고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화학과 수업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모든 화공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플로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즉 유체역학적 그 사고들이 많이 동반된다. 중요하죠, 유체역학. 근데 재료공학에서는 좀 더 고체 물리, 이러한 좀 더 좀 더 약간 non flow 시스템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런 그 애초부터 이런 템퍼러처랑 컴포지션 커브에서는 이제 리퀴드랑 가스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리퀴드 플러스 가스 이 사이 구간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를 이제 듀 포인트라고 하고 버블링 포인트라고 하고 듀 포인트 듀 포인트라고 이 선의 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거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저도 이게 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이렇게 어찌됐건 그 재료공학에선 이러한 트렌드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고체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A란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랑 갖고 있는 고체의 상이 다르므로 여기서 이 똑같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이 섞여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알파 페이즈, 베타 페이즈,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타제 페이즈, 루타일 페이즈 이런 것처럼 임시로 저희가 알파, 베타 이렇게 부르지만 알파랑 베타랑 있고 온도가 낮을 때는 얘들이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랑 공존하는 약간 컴포짓 상으로 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분명 베타 페이지에도 이 A란 물질이 있잖아요. 이 농도에는 알파 페이지란다. A란 물질이 있는 거고 A 플러스 B란 물질이고 맞죠? 여기에 베타 물질만 있지 않아요? B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가 공존하는데 B란 물질이 이제 베타 페이지이기 때문에 A가 여기에 알로잉 돼 있는 케미컬리 알로이 돼 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알로이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컴포짓 형태로 되어 있다. 좀 더 컴포짓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뭘까? 리퀴드는 뭘까? 리퀴드는 애초부터 뭐 알로이 그런 것도 아니죠. 얘들이 이제 그냥 풀어 껴 있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는 고체장이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A 플러스 B인 거죠. 대신에 in liquid 액체로 있는 거고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 리퀴드 플러스 베타 페이지 그리고 이 그래프가 생성되는 이 꼭지점, 이 트리플 포인트처럼 여기에 그 경계 지점을 저희는 유테틱 포인트라 한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 보면은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레드랑 틴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유테틱 포인트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리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깁스풀 에너지 기준으로도 그냥 굉장히 플랫하게 되지만 솔리드는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이 A란 물질이랑 B란 물질이랑 얘네들이 안정한 상이 있어요. 알파 페이즈가 있고 베타 페이즈가 있다 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곡선을 각 상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 안정화된 곡선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B는 베타 컴포지션이 안정하기 때문에
녹화되고 있겠지? 예. 베타 포지션이 안정하기 때문에 알파 페이즈에서는 이 베타 포지션이 굉장히 위에 있을 거고, 위에 있는 에너지 위치에 있을 거고, 반대로 이 알파 페이지는 굉장히 또 그 B로 가면 갈수록 높은 에너지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사이에 이 경계 지점을 형성하게 돼요. 이 사이에 경계 지점을 형성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일 때 저희는 이런 커브드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이 영역을 저희는 소위 말해서 메타스테이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메타스테이블 영역이고, 여기는 언스테이블. 당연히 에너지가 높으니까 언스테이블 하겠죠. 여기는 이제 뭐 싱글리 존재하는 라인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깁스 프리 에너지와 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 혹시 참가자가 없네요, 저밖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이제 금속이 있고 세라믹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폴리머가 있는데 뭐 전도성이 많이 차이 나죠. 옴퍼 미터. 이렇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결정짓는 거는 이제 물질의 고유 특성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밴드의 사이의 갭에 따라서 이런 전도성이 발현이 된다. 주로 컨덕션에 있을 때, 그 윗레벨에 있을 때 전자가 잘 흐르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런 특정 밴드 갭, 에너지 없이도 쉽게 전자가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밴드를 결정할 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든 세라믹이든 메탈이든 폴리머든 얘들이 어느 원소를 이렇게 어,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오비탈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은 즉슨 세라믹이더라도 굉장히 메탈릭하게 바꿀 수 있는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심 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리간드들 옆에 있는 네이버링 애톰들이 굉장히 벌크할 경우에, 옆에 있는 이 음의 전하들이 굉장히 벌크할 경우에 얘들이 이제 디스토션을 일으키면서 오비탈의 그 전자구름 간의 교집합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 화학적인 구조를 디스토션 시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오비탈이 스플리팅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서 밴드갭이라고 하면 루모, 호모 이렇게 있지만 이제 위에가 루모죠. 루모로 전자를 보내야지 얘네들이 컨덕티브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어,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안텔로 디스토션이 일어나면은 이 밸런스 호모랑 루모의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밴드갭을 줄이는 작업들을 하지만, 이렇게 줄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일렉트론 클라우드 벌크한 애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그 중심 금속 기준으로 붙어 있는 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건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칭하는 편이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얀텔러 디스토션이 일어나려면은 스테렉 힌더런스라는 전자 그룹의 반발력이 무조건적으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조금 불리한 포지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페르미 레벨이 나오지. 페르미 레벨은 이제 어 이제 N 타입 컨덕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들이 이제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전자가 이제 컨덕션으로 가서 잘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배치도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덕션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전도도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밴드의 위치 플러스 페르미 레벨의 포지셔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어 결국에 전자가 위에서 잘 흐르고 아래는 이제 P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잘 흐르겠죠. 파지티브 처지가 잘 흐르겠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PN 정션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PN 정션이 형성되면서 이 사이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되고, 이 디플리션 리전을 통해서 그 전자랑 전공이 흐르게 되는데, 얘네들이 디플리션 리전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면은 여기는 분명 전자들이 그렇게 빨리 흐를 수 없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전공하고 전자랑 굉장히 과포화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과포화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이제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그 전달 속도, 키네틱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은 웬만하면 두꺼운 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반도체의 접합일 경우에 P타입과 N타입이 접합됐을 때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흐르고 전공이 흐르면서 하나의 회로를 만들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전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세라믹과 세라믹 컨택이지만, 또는 세라믹과 폴리머 컨택이어도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메탈 컨택이라 했을 때 워크 펑션 기준으로 누가 더 이제 그 엔타입 그 페르미 레벨 포지셔닝에 따라서 샤키 컨택이랑 오믹 컨택이 일어난다 했죠. 근데 오믹 컨택이랑 샤키 컨택이랑 비교했었을 때 오믹 컨택이 훨씬 더 안 좋다. 왜냐면은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믹 컨택일 때는 얘들이 음, 다양한 방향으로 그 흐를 수가 있다. 흐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배리어가 너무 높으면 그럼 좋은 건가요? 이 배리어가 높으면 그만큼 리버서블하지 않으니까. 꼭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적정선이 있는 거고, 물질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너무 배리어가 높으면은 얘들이 잘 이동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너무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은 얘들이 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한 쇼키를 형성하고 전자가 흐르는 게 좋고, 반도체일 때는 그 쇼키나 뭐 오미 컨택이란 개념보다는 디플리션 리전이란 개념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소자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금속 전군과 반도체 물질들끼리의 이런 PN 접합 및 이런 셔키 접합 또는 오믹 접합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워크 펑션에 대해 배우고 이 정션에 따른 퍼포먼스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 배운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그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오늘 쭈루룩 나갈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을 거라 그냥 집중하고 들으시면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잠깐만 쉬고 할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일단, 네, 그 광학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광전 효과, 이제 그 빛이 어떻게 이제 여기 그 원자를 때렸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빛이 방출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포로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포로 볼테이크 이펙트가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죠. 이제 이전에 나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원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안에. 그리고 외곽에 전자들이 있는데, 외곽들이 외곽에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받- 빛 제가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지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외곽전자 기준에서 얘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이 튕겨져 나가는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에너지 갖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이제 그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죠. 나누기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반파장을 당한 에너지.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결합을 하고 있는 본딩 사이트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가 튕겨 나갈 정도면은 이 컨덕션 밴드 쪽, 즉 안티 본딩 사이트엔 가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이 에너지를 튕겨내기 위해서는 밴드갭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갭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학부 때 화공과 출신으로서 이 밴드갭에 대해서 뭐 전 존재도 몰랐죠 그때. 박사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물질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학부에서는 제가 이제 석유나 이제 다른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말고 그 소각되는 에너지 그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좀 다른데 그땐 그리고 또뭐 수소 쪽 많이 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최소한 안티본딩. 왜냐면 여기는 이제 결합을 안 하고 있고 높은 에너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은 즉슨 밸런스 밴드에 분명 전자가 쭈루룩 차 있어요. 근데 컨덕션 밴드로 보내야 되니까 최소 밴드갭에 해당하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밴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밴드라는 건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열로 갈 수도 있고 컨덕션 쪽으로 그 루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꼭 루모가 아니더라도 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이 2층, 3층 그 안티본딩 사이트에 굉장히 높은 스테이지까지 안티본딩 사이트에 굉장히 높은 사이트까지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 웨이브랭스가 짧을수록 강한 에너지고 장파장일수록 약한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된다. 왜냐면 이거 역수니까. 어차피 빛의 속도랑 플랑크 상승 곱하면은 상수가 나와요. 한 1240 정도 나와요. 거기에 웨이브랭스 나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800나노다. 빛이 800나노 영역에서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밴드갭은 뭐 대충 1.5 네, 1.5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로. 그리고 이제 빛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빛이 어떤 매질에 닿아요. 매질에 닿으면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플렉션, 반사되는 거랑 흡수되는 거, 물질에 흡수되는 거, 그리고 투과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에다 빛을 쏘면 얘들이 다 투과하겠죠. 흡수되는 거 거의 없죠. 물론 흡수도 돼요, 일부분. 반사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총합이 항상 1이 돼야 된다. 물론 어떤 저희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반사가 100% 일어날 수도 있고 투과가 100% 일어날 수도 있고 흡수가 100% 일어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얘들은 1이라는 숫자에 수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어, 표면에 어떤 코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반사 같은 게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투과가 많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항상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빛은 항상 투과되거나 흡수되거나 반사된다. 그리고 그 총합이 항상 100%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전지로 많이 만들려면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흡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투과돼도 안 되고 반사돼도 안 돼요.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물질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뭐 제가 태양광 쪽도 공부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를 잘하고
빛을 잘 먹는. 그 말은 즉슨 빛을 잘 먹는 물질. 빛을 잘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빛을 잘 먹는다는 게 어찌됐건 에너지를 생성한 전자를 형성하려면은 낮은 에너지에서 얘들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밴드갭이 낮은 물질. 왜냐면 낮은 물질에서 전자를 형성시킬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만 얘들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특정 물질의 에너지가 높으면은 what if 만약 물질의 에너지가 밴드갭 그러면 물질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라 안정적인 기준에 속해서 전자를 전자 방출을 하려 하지 않은, 그 말은 즉슨 컨덕션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은, 컨덕션 이상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태양에서 지구에다가 에너지를 쏴줄 때 음, 잠시만요. 그 이제 태양이 지구를 쪼개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역 비지블리 UV 그리고 IR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인텐시티가 높은 그 빛의 세기가 강한 영역이 이 약간 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 그리고 그 뒤에는 물론 우리가 눈에 못 보는 영역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기가 세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토모스피어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이제 구름 같은 거나 이제 대기의 마찰, 빛도 이제 하나의 파티클로서 얘들이 이제 뭐 산소나 구름이나 물이나 반사되면서 튕겨져 나가면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약이다. 그래서 얘들이 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실제로 닿는 빛의 양은 어, 약 50에서 70%밖에 안 돼요. 70%.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 태양광을 저희가 땅바닥에 세워놔봤자 빛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에다 쏘아 올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은 우주에 쏘아 올리면 이 노란색의 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우주에다 설치하고 심지어 비싼 거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 큰 기관들, 나사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 친구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소기업 자체가 하는 건 이제 좀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나사에서 만드는 건 굉장히 비싸도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분들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천문학적인 그런 현상들을 관측하고자 약간 미래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라 좀 두 개의 개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빛은 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손실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광학적 소재 같은 거를 할 때도 빛이란 걸 많이 저희들이 빛이나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어 이제 빛이 닿는 각도
각도에 따라 저희 AM 1.5, AM 0, 뭐 AM 1.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또 트렌드를 가지고 얘네들이 어, 음, 네, 트렌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비흡수를 잘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빛을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들을 많이 이런 광학 소자, 이제 광학 소자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물질마다 이런 absorption coefficient를 다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절메니움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셔키 코젤 리밋으로 이제 얘들이 빛을 흡수했을 때 얼마나 좋은 정기적 성질을 갖게 될까? 이러한 것들을 물질에 따라서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에 따라서 이런 그 이론 한계치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마다 이제 광학적 이런 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물질마다 갖고 있는 광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얼마나 좋은 목적에 맞는 소자를 만드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태양광 영역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비저블 영역 있고 UV 영역 있고 그 IR 영역이 있는데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강한 에너지, 여기는 약한 이. 근데 빛을 흡수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는 게 빛을 흡수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인텐시티, 이 비지블 영역의 인텐시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비지블 영역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에요. 안 보임. 실제로 강한 여기 UV 리즌도 안 보여요. 근데 쬐이면 아픔. 여러분들 막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요. 이게 다 여기 영역이고 이것들이 쬐이면은 막 피부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엄청 강한 에너지 영역되고요. 피부 문제를 일으킬 만큼 강한 에너지 영역되고 약한 이는 저희가 안 보이죠. 무시해도 되는 에너지인데 이 저희들이 광학적 소자할 때 뭐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야지 뭐 핸드폰을 할 거 아니에요. TV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강의다로 다 디스플레이 소재란 말이에요. 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이 또는 광학 에너지 광학을 활용한 에너지 소자들은 가시 광선 영역대에서 놀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은 애초부터 그 결합을 깨트릴 수 있는 이 UV 영역은 결합을 박살낼 수 있는 영역이고 이 IR력은 너무 약하고 이 인텐시티도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미래 기술로서는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뭐 눈에도 안 보이고 뭐 좋지 않겠냐 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 비저블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많이 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옵틱스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포톤 에너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랑크 그리고 한유. 근데 이 한유는 컨버팅 되면 그 speed of light over wavelength. 그러니까 wavelength 어차피 이 위엔 컨스탄트니까 일반적으로 1240이라 산정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밴드갭이 작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가깝다는 거잖아요. 밴드갭이 작으면은 가시광선 때는 더 커요.
왜냐면 역수니까요. 이해 가시죠? 이거랑 이거랑 역수잖아요. 웨이브랭스가 오른쪽으로 더 커지면은 밴드갭은 줄어들어요. 더 많은 빛을 흡수하고 더 쉽게 빛을 흡수하는데 밴드갭이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밴드갭이 작은 물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밴드갭이 커지는 물질은 하얀색이 되거나 아니면 노란색이 되거나 뭐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굉장히 밝은 색을 띠게 되고 UV는 사실상 보라색에 가깝죠. 울트라바이올렛. 보라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눈에 쬐면 눈이 멀게 실명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굉장히 밝은 빛이고요. 실제로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빛이고 여기는 굉장히 밝은 빛. 근데 이제 저희 눈이 읽을 수 있는 데가 이제 800나노 정도밖에 850 정도밖에 못 읽기 때문에 이 IR 영역에서는 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메탈이고 이제 밴드갭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제 밴드갭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광학적인 성질이 결정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빛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저희들이 얘들의 밴드갭을 조절하려면 어떤 요소를 취해야 되냐 했을 때 사이즈 팩터가 있고요. 물질의 고유한 밴드갭이 있고요. 왜냐하면 얘들이 형성하고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고 인트리직 머티리얼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적 성질 그리고 원소를 치환해주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이 안텔러 디스토션처럼 어떤 크리스탈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 원소를 치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오비탈의 포지션을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트린직 머테리얼이랑 같을 수도 있는데 인트린직 머테리얼은 아예 물질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 치면은 여기서는 물질을 이렇게 뭐 다 똑같은데 CH3, NH3, PB까지 똑같은데 이걸 할로겐으로 바꾼다. 또는 할로겐 원소들을 클로린에서 브로민으로 바꾸고 브로민에서 아이오딘으로 바꾼다. 또는 반대로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 CH3, NH3만 다른 물질들로 바꾼다. 그래갖고 밴드갭을 이렇게 튜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새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렇게 물질 같은 거를 바꿔서 막 새로운 물질들 디스플레이 소재들을 만들어서 썼다 하면 요새 퀀텀 닷으로 만다. 퀀텀 닷이라고 하는데 퀀텀 닷의 사이즈를 조절해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 팩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왜 사이즈? 왜 사이즈가 늘어나냐? 사이 왜 사이즈가 변하면 밴드갭이 변하냐? 심지어 밴드갭이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티클이 왜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면 왜 줄어드냐? 우리 항상 그런 질문에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밴드갭 커지는 거잖아요. 작으니까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는데 밴드갭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계속 커지면은 메탈릭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밴드갭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이 몰레큘러 오비탈들 있잖아요. 오비탈들. 어딨지? 오비탈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어, 얘네들이 지금 유닛셀들이잖아요. 유닛셀들이
겹쳐서 계속 커지는 현상인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그 와 에너지 교섭이 많아지면 추가 밴드가 형성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유닛셀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에너지 교섭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오비탈들의 수에 따라서 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변수들에 따라서 이 오비탈들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어 이제 통계적으로 가능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각각의 아토믹 오비탈들이 합쳐져서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되는 건데, 이 아토믹 오비탈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얘네들이 다 몰레큘러 오비탈에서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이 유닛셀들이 여기 많아지면 그만큼 얘네들 인터랙션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몰레큘러 오비탈들의 형성될 수 있는 밴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긴 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뭉쳐요. 유닛셀들이 계속 쌓이고 점점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이런 추가적인 통계 아토믹 오비탈들의 그 아토믹 오비탈들이 형성할 수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의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이 밴드를 엄청 많이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굉장히 메탈릭하게 메탈릭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 밴드 갭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이 물질의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고,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잠시만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어찌됐건 뭐 여기서 핵심은 뭐 그 그만큼 이제 유닛셀들의 간섭이 많아지면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밴드의 개수가 많아지고, 밴드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점점 내로우해지는, 루모랑 호모의 포지션이 점점 작아지면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케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드갭이 바뀌는 거고요. 밴드갭이 바뀌게 되면은 얘들이 형성할 수 있는 이 빛의 색깔, 이 물질의 고유한 색깔이 바뀌게 된다. 또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들이 컨덕션 쪽으로 보내지는 전자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개선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파티클 사이즈, 같은 물질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바뀌면은 이 밴드 갭이 변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저희는 소위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밴드 갭이 작아지는 거를 저희는 통상적으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이 그 어그리게이션이 많아지고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은 그만큼 밴드의 수가 늘어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수많은 유닛셀들이 있는데, 이 유닛셀들이 서로 촘촘히 있다 보면 얘들이 그 정기적 그 특성에 의해서 이 다양한 오비탈들이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된다. 왜냐면 유닛셀 하나일 때 오비탈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이렇게 나노파티클로 엄청 크게 존재할 때 이 오비탈들이 훨씬 더 다양한 그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오비탈들이 재정립하기 때문에 각각은 아토믹 오비탈에서 시작됐지만 기본적으로 몰레큘러 오비탈로 가게 되면 수많은 이런 재조립 그 메커니즘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퀀텀 닷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디스플레이나 옵티컬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밴드갭이, 저희가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되게 커요. 밴드갭이 되게 큰데
그럼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물질 하나 기준으로. 그러면 근데 실제로 요새라기보단 그 블루 LED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면은 블루 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표면에 이렇게 그 사이즈가 더 확장 큰 건 만들기 쉬워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얘들끼리 뭉치려고 해요. 같은 물질들끼리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뭉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블루 LED 같은 경우는 서로 안 뭉치려 합니다. 그 말은즉슨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표면 리간드들을 붙여놔 가지고 사이즈가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도록 제어를 해둬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 유기 리간드들이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역할들인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애초부터 발광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요. 전기적인 성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왜냐면 이 표면에 리간드들이 더 많고 기본적으로 큰 애들보다 이제 뭔가 그 퍼포먼스가 당연히 낮겠죠. 이 물질에 대한 비율보다 리간드의 비율이 여긴 적은데 여기는 리간드의 비율이 오히려 물질보다 많다 보니까 발광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요. 표면적이 너무 넓어요. 얘들이 이제 같은 통 안에서 있는다 생각했을 때 제가 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표면적보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표면적이 훨씬 넓겠죠. 작으면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표면에서 이렇게 뭔가 분해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얘들이 빨리빨리 분해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빛 안정성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물질 사이에 이제 다른 이제 저희들 도핑 같은 거나 알로잉 같은 걸 하잖아요. 알로잉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발광 효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발광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그 포스포러스, 피 같은 물질을 넣으면은 이 사이에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 간섭이 생겨요. 이런 것처럼 도핑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간섭이 생기고 또 반대로 갈리움 같은 걸 넣으면은 이 밸런스 밴드 쪽에 이렇게 에너지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나이트로젠이나 아니면 플러린이 아닌데 이건 그 플로린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가 변하는 현상들을 저희들이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어떻게 튜닝하냐, 물질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밴드 포지션이 형성될 수 있고 광학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의 가장 기초는 이 제가 이전에 설명해드린 이 빛과 에너지, 그리고 빛의 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가시광선 영역대지만 기본적으로 이 빛에 대한 펀디멘탈은 이렇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빛이 점점 빨개지는 밴드갭이 지금 그만즉슨 밴드갭이 작아지는 현상이 있고 또 밴드갭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질을 특정 도핑했었을 때 굉장히 내로우해지는 현상을 갖게 된다. 여기 어떻게 보면 디펙트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도핑을 통해서 도핑에 의한 새로 밴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밴드에 따라서 이 밴드갭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밴드갭이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밴드갭 걸었는데 밴드갭도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다이렉트 밴드갭하고 인다이렉트 밴드갭이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다이렉트 밴드갭이에요. 컨덕션과 밸런스가 맞다. 그 위치가 맞는데 키네틱이 0일 때 맞는데 기존에는 키네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끔씩 얘들이 X축 키네틱이 다른 상태에서 컨덕션 밸런 루모 그러니까
컨덕션의 이제 미니멈 되는 지점과 밸런스의 맥시멈 되는 지점이 다른 위상에 있다. 다른 위상에 있으면 전자를 쏘아 올려줘야 되는데 전자를 열로 쌓아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밴드갭과 다른 그 양상을 보인다. 왜냐면 여기서 열로 컨덕션 열로 전자를 보낼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는 못 보낸다. 왜냐면은 얘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은 즉슨 밴드갭이 이거와 이거의 사이가 밴드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전자는 해당 밴드갭보다 많은 에너지를 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밴드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 같은 K-밸류에서 가는 방법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다른 K 값에 의해서 얘들이 어, 실제 갖고 있는 밴드갭이랑 동일하게 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했잖아요. 모멘텀 스페이스 K, 키네틱, 모멘텀 이런 것들 뭘 의미할까요? 왜 이 값에 따라서 밴드갭이 인다이렉트랑 다이렉트로 변하게 될까요? 그 말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0켈빈이 아니잖아요. 이 대기는 0켈빈이 그냥 이제 유니버셜한 거죠. 모션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0켈빈일 때는 모든 물질이 진동을 멈춤. 하지만 저희들이 제로 켈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298 켈빈이라 칩시다. 요새 좀 춥긴 하지만 298 켈빈에서 모든 원소들이 이런 결합들이 계속 진동을 하게 된다. 모든 원자들이 특정 진동을 가지고 있다. 이 진동하는 아까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오비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애토믹 디스턴스 이 오비탈들의 결합의 길이에 따라서 이 밴드갭이 변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세라믹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컨덕션하고 밸런스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칭 말하는 밴드갭은 0켈빈 모든 게 정지되었을 때 얘기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 하지만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결합의 길이가 계속 변하죠. 결합의 길이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서. 근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네. 늘어났다 줄어났다 계속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밴드갭이 계속 변하는 걸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여기 사이가 갭인데 인터애토믹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면 밴드갭이 작아지고 인터애토믹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뭐 밴드갭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 메탈릭이 되고 여기는 메탈릭 영역이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되게 제가 스쳐 지나가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해요. 이 인터애토믹 디스턴스가 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밴드갭이 이렇게 변하는 거. 그래서 밴드갭이 계속 변하는 거가 왜냐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변하니까 변하는 걸까?
세상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얘네들이 어떤 물질이랑 하부막이 어떤 조건이냐 또 온도의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스트레인이 걸려요.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는데 이 스트레인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밴드갭이 계속 들쭉날쭉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이 하부막이 이 옆에 네이버링 돼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밴드갭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바이브레이션 되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온도, 습도, 압력 또는 이렇게 하부 물질 근처에 존재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밴드갭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특정 물질에서 변할 수 있는 밴드갭은 사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얘들도 변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잠깐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물질이 여기 보면은 이 물질들이 가질 수 있는 밴드갭의 범위 이렇게 쭉 있잖아요. 텅스텐 설파이드는 뭐 1.5부터 2까지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밴드갭은 변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통칭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제품으로 쓰기에는 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진 물질들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렉트 밴드갭 같은 위도에서 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 그러니까 여기서 미니멈 나오고 여기서 맥시멈 여기서 밸런스 맥시멈 나오고 여기서 컨덕션 미니멈 나오니까 얘들이 전자를 밴드갭이 실제로 여기가 밴드갭이 찌라도 실제로 얘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열로 쏴줘야 된다. 근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이 모션에 따라서 이제 어 얘들이 어느 정도 맞물리는 영역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로 켈빈 기준에서 이 밴드갭을 설명하므로 기본적으로 이건 다이렉트 밴드갭, 이건 인다이렉트 밴드갭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빛을 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밴드갭일 때 형성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건데 다이렉트 밴드갭일 때는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컨덕션 쪽으로 빛이 간 다음에 얘들이 릴렉세이션 되면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radiative recombination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광학 소자로 사용할 때 일반 통상적으로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리컴비네이션이 인다이렉트하게 이루어지면은 빛을 못 발한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광학 소자일 때는 다이렉트 밴드갭 쓰는 게 맞다. 저희들이 뭐 다른 뭐 이제 꼭꼭꼭 전자재료로 안 쓸 때도 있잖아요. 전자재료 개념으로 안 쓸 때는 저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빛을 발하는 광학 소자일 때는 무조건 다이렉트 밴드갭 기준으로 소자가 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얘들이 어, 그 포토 에미션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새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 소재로 퀀텀 닷을 많이 하고요. 그냥 이놀게닉 베이스로 퀀텀 닷을 만들어서 사이즈 팩터만 줄여갖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 유기물질 같은 걸로 이렇게 과학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물질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합성 플러스 반도체 소자 이제 전기공학 쪽이랑 전 같이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저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합성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물질들을 개발한 물질들을 이렇게 촘촘히 패터닝 시켜갖고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해상도에 그리고 굉장히 색채 구현도 잘 되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를 디자인할 때 이 물질이 어떤 건 인다이렉트고 어떤 건 다이렉트인데 어떤 건 다이렉트고 어떤 건 인다이렉트란 기준은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면은 이걸 실제로 그리게 돼요. 근데 뭐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밌죠. 왜냐면 우리가 물질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물질의 성질. 왜냐면은 얘는 태생적으로 어 고유 성질. 뭐 그 그 업 업솔션 코에피션트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에 따라 결정돼요. 업솔션 코에피션트랑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물질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결합이나 결합의 정도나 좀 이따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기계적 성질 갈 건데 기계적 성질에서는 결합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이나 과학적인 성질이 결정된다 생각하셔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밴드갭 했지만 밴드갭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통칭 말하는 밴드갭은 제로 켈빈에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 모션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온도가 바뀌고 특정 상황이 바뀌면 밴드갭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 밴드갭을 띄는 것도 있지만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띄면서 굉장히 정기적이나 과학적인 어,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들도 있더라.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물질들을 저희들이 전기적 소자, 전자 소자로 활용을 못할 뿐이에요. 전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중간에 좀 끊겨갖고 혹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세요.